안녕하세요. 예, 오늘 CFA 설명회를 맡게 된 CFA 나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LG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와우패스에서 한 5, 6년 정도 계속 이제 CFA 강의를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 과목은 에틱하고요. 그다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하고 에코틱 세 과목입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CFA 시험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들인가, 그리고 CFA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어떤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바쁘신 분들인데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설명의 좀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좀 설명드릴 내용들은요, 첫 번째로 CFA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CFA 시험의 어떤 개요하고 최근 동향, 그 다음 세 번째로 도대체 CFA 시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수험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CFA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CFA에 대해서 먼저 좀 아시려면은 CFA 협회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CFA 프로그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CFA 협회는 이 CFA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바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5개국의 금융관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글로벌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원수가 많습니다.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CFA 차트 홀더들은 91% 수준 정도 됩니다. 나머지 9% 정도는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CFA 아직 차트 내지 못했지만은 CFA 멤버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 기타 편의들을 제공받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까지 합해가지고 뭐 11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체 자체가 글로벌 금융산업에서 어떤 대표적인 단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본부는 굉장히 소박한 곳에 있습니다. 샤르테빌이라고 아주 전원 도시가 하나 미국에 있거든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국의 이제 지회협회도 있는 그런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역사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65년 정도, 1947년에 설립된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CFA 시험은 1963년도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CFA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CFA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CFA,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통 CFA 협회에서는 CFA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요, CFA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 CFA 시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윤리적인 그런 금융 전문 인력으로서 육성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FA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단순하게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전문적인 지식들만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윤리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험 생활로 들어가면은 이 에틱이라고 하는 과목도 굉장히 사람 피를 말리게 하는 과목이거든요. 물론 제가 또 가르치고 있는데 에틱이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직업 윤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피가 마르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금융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최고가 이제 돈이잖아요.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올바르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응이 안 되는데 3년간 에틱 과목이 들어갑니다. 근데 3년간 에틱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성이 변한 걸 막 느껴져요. 자기도 모르게 착한 금융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 같으면은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하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했을 그런 일들인데 3년이 딱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하고 막 굉장히 막 심적인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는, 자기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식의 윤리를 강조합니다. 근데 물론 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사람 올가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 윤리를 가만히,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뜯어보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면피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에 뭔가 윤리적으로 행동을 했다면은 효과적으로 면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팁들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깊게 들어가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들, 그리고 익히고 시험을 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성실성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CFA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을 이제 CFA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이제 금융계 쪽에서 알아주는 것들이 뭐냐면은 딴 건 모르겠고 일단 성실성 하나 알아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권 쪽 사람들 만나면은 이렇게 막 악수하면서 되게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공부 진짜 착실하게 열심히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을 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시면은 어떤 윤리성이라고 하는 부분,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 성실성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증받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자격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그런 측면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CFA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네, 약자입니다.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주로 이제 공인재무 분석사 또는 국제재무 분석사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CFA 차트 홀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습관적으로 CFA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CFA라고 얘기하는데 정식적인 명칭이 CFA 차트 홀더입니다. 여기서 차트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이따만큼 큰 그 자격장이 있어요. 자격장. 그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3번의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CFA 2인의 그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그 차트가 주어집니다.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바로 CFA 차트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내용도 설명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10만 명 정도에 육박하는 차트 홀더들이 금융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금융계 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2008년에 CFA 차트 홀더가 1000명 넘어서는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CFA 차트의 어떤 커뮤니티들이 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금융계 요소에 박혀서 활동하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CFA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권위와 또 전통을 이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분야의 어떤 최고 자격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럴 만한 것이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금융계 쪽에서의 굉장히 넓은 브로드한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느낌하시겠지만은 지금 금융계에서는 각각 자기 나름대로 전문 분야들이 있죠. 그래서 전문 분야 하나하나에서는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깊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금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자기 분야만 파다 보니까 넓게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나이 40 이상이 넘어가지고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뭐 아침 회의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른 본부와 같이 하는 것들. 다른 데 들어가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선 필요한 것들이 내 분야에 대해서 내 분야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또는 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코멘트를 주는 능력도 중요하잖아요. 즉 내가 주식 운영 파트에 있는데 채권 운영 파트에 있던 지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버린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CFA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맛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 40 이상 넘어가지고 그때 가서 진짜 지금 우리가 고생해서 배운 지식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금융 선진국에서는 전문 금융인들 어떤 머스트 헤브 디그리로서 인정되고 있고요.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차트 홀더들에게 투자 자격증에 관련된 어떤 시험을 면제하는 그런 혜택들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큰 체육관 같은데 책상들 놓고 막 시험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CFA 시험장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년까지는 대학교에서 좀 우아하게 시험을 봤었어요. 여름 시험은 고대에서 보고 그다음 겨울 시험은 연대에서 아주 우아하게 봤었어요. 저도 그때 옛날에 그럴 때 시험해 봤었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2009년부터는 킨텍스에서 이렇게 가축적인 분위기에서 시험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보러 가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보면은 학원에서 봤던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몇천 명이 디글디글 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막 놀래죠. 아니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많은 적들을 제거를 해야 돼 하면서 막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CFA 멤버들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금융이라든가 투자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로벌 단위에서의 어떤 직업 분포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한국이 직업 분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단위에서 한 10만 명 정도, 9만 7천 명 정도 되는 지금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은 650명이에요. 교수님 아까 10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1000명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은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나가 계시거나 그 다음에 P를 순간순간 등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에 잡힌 사람들은 650명 정도 잡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쪽이 바로 여기입니다. 펀드 매니저 쪽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단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펀드 매니저 쪽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국제 단위에서는 이쪽 노란 쪽, 애널리스트 쪽이 가장 많습니다. 즉,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약간 특징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죠. 코퍼레이트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즉, 기업에서 재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기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특히 이 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지금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금융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 재무부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재무부서에서 오히려 더 이거를 좀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쪽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리스크 매니저라고 하는 쪽에서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FRM 시험 보시고 요거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은행에서 CFA 시험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FA 시험 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 같은 걸 좀 해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제 기업체 재무,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쪽에 모두 이제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홀더를 따시면 도대체 어떤 메리트가 있는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됩니다. 일단 전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커리어상 우위를 가지실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이제 갖추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전문 지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게 보면은 레벨 1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전엔 레벨 1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레벨 1이 어떤 성격이 변했냐면은 약간 낚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바닥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양어장에 넣기 위한 낚시의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일단 레벨 1은 쉽게 내가지고 시험들을 많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벨 2부터 엄청나게 어렵게 해가지고 거기서 걸러내는, 질을 올리는 형태로 좀 요즘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레벨 2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학부라든가 대학원에서 쉽게 배우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 학부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무 관리라든가 투자론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밸류에이션 쪽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벨 2 내용들을 소화하시고 나면은 밸류에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을 제대로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고요. 레벨 3 가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 학원에서는 레벨 3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제 레벨 3 가면은 굉장히 최신 이론들과 실무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제화 되는 게 2년 전, 3년 전 논문들이 그 내용이 제시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또 만들어서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최신 내용들을 많이 익히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깊숙한 내용들을 레벨 3 가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 지식들이 지금
20대, 30대 때 배워놓으시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좋게 써먹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성실성이라는 측면들, 이 측면들은 고객이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많이 인정을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성실성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CFA 시험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레벨 3까지 통과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세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이게 회사를 다니면서 봐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CPA,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이라는 걸 비해가지고 그렇게 강도가 센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습 부담이 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이게 그 직장 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야죠. 술도 먹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죠. 언제 공부를 합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장 그 시기에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라이프 이벤트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한다든가, 애가 생긴다든가, 이러면 이제 막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3차까지 갔다는 거는 굉장히 독하다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성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성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그러니까 한 번씩 그러니까 CF 시험을 봤던 분들 꽤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알기 때문에 레벨 3까지 통과를 했다 그러면, 얘는 정말 성실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보고서 같은 거에 이름이 들어가고 CFA라는 게 들어가면은 왠지 신뢰감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도 CFA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일단 50% 먹고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커리어상에서 나름대로 좀 우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투자 재무 의사결정 관련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하시는데 일단 좀 도움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가 전직에 있어가지고 의외로 좀 경쟁 우위들이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은 그 실적 위주로 가는 이제 증권 본업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적이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CFA를 가지고 있다 해도 실적이 안 나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라든가 다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단은 이제 그런 것들로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커리어상에서 우위를 가지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측면에서 나름 또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아니고 이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CFA라고 하는 함자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게, 잠깐, 약간 제 자랑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해보면은, 제가 2009년에 공짜경제라는 책을 썼거든요. 혹시 뭐 이름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공짜경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기 전에 그때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영국에 계신 분이, 영국에 계신, 영국계 중국인이죠. 그분이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책을 쓰재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영어로 써가지고 세계에 뿌려버리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언제 봤다고 같이 책을 쓰자고 그래? 그러니까 좀 그랬죠. 그런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말이 풀렸을 수 있었던 것들이 그 양반도 그러니까 CFA였어요. 그리고 저도 CFA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도 그때 한참 봤던 것들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도 좀 봤었고, 그 양반은 이미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기후변화의 어떤 경제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도 이제 쓰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렸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안 되겠다. 영어로 하면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막 말리더라고요. 그 공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끼리 써도 힘들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 자주 마주보고 의견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이거 의견 교환을 쓰기 진짜 힘들 거다라고 저희 회사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애들도 지금 막 태어나가지고 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복잡하다고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것처럼 이 CFA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 CFA 차트 홀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들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글로벌 상에서 굉장히 의외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CFA 차트 홀더를 따면은 금융권 내에서 어떤 전문성을 고양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존성을 확보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CFA를 딴다고 해가지고 연봉이 순식간에 4천만 원, 5천만 원 뛴다. 절대 아닙니다. 연봉과는 무관해요. 이건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 같은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은 그 직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라이센스 아닙니다. CFA 없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실적 거두실 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라이센스 아니고 이 CFA를 딴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연봉이 뛰는 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CFA라고 하는 것들은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거죠. 도약대입니다. 자, 일단 CFA가 되면은 도약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들보다 더 높게 뛰어 올라가는 거는 자기가 발을 굴러가지고 뛰어야만 되는 것들이죠. 즉, CFA를 따고 나서 그만큼 노력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실무에서 뭐 더욱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내신다면은 CFA가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이 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은 더 걸리죠. 근데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확 보상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CFA를 그렇다면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느냐? 뭐 사실 뻔한 얘기이긴 하죠. 뭐 자본시장이 선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단위에서 금융인재들이 필요하게 됐다. 그리고 또 요즘 문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국내 금융 자격증이 좀 범용품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국내 자격증 시험이 쉽게 나와 있고 또 많이 따가지고 오시니까 이게 국내 자격증만 따가지고는 더 이상 스펙 가지고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차별화된 무기를 찾아가지고 해외 자격증인 이 CFA를 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금융 인력들이라든가 유학파들이 좀 귀환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랬던 것들이 요즘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많이들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뭔가 거기에 필적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CFA 자격증을 하는 것들이 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요즘 금융계 쪽에서 지금 이번 년 들어가지고 되게 좀 막 구조조정 같은 거 지금 슬슬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마음이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이럴 때 공부를 좀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2, 3년 뒤에 분명히 더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왜냐면은 구조조정 할 때 너무 많이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2, 3년 뒤 장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때 굉장히 빠르게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거나 그 내부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그때 2, 3년 동안 마음을 다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다잡기 위해 가장 좋은 길들이 바로 시험 공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계기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좀 약간 그 내부적으로 좀 그러니까 요동이 좀 있었고 저도 막 외부에서 오라고 오퍼들이 막 들어온 상황에서 마음이 되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마침 또 공부를 해보자는 사람이 같이 있었고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2, 3년 잘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 4년 동안 이거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회사 일에도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그 욕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인정받고 그 2, 3년의 시기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어떤 좀 엄혹한 시기들을 버텨낼 수 있는 버팀판으로서 CFA 공부가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CFA 시험이라는 게 이제 CFA라고 하는 자격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번에는 CFA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리고 요거 요즘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FA 프로그램은요.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레벨을 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레벨을 통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씩 3개 레벨을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저는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2년 반 만에 통과하는 거, 2년 만에 통과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씩 그런 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학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교육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패스를 하시는 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레벨 1을 보고 막 여름에 그다음 막바로 이어가 레벨 2를 봐버리고 그 다음에 레벨 3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이거 너무 무리하게 도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4년 만에 CFA 통과하신 분들 있으면 그건 잘한 겁니다. 이거 보통 보면은 3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뭔가 일이 생기기 때문에 3년 만에 통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2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커리어는, 그러니까 그 조건 어떤 거냐면요. 그 재무과정 석사과정이신 분들, 그러니까 재무과정 석사 쪽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은 2년 만에 그 통과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레벨 1을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의 재무관리 쪽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레벨 2, 레벨 3까지 해서 통과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직장인들 분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가시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요. 각각 나름대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에뛰기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도 약간씩 변하는 게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옅은 색으로 지금 그 원이 그려져 있죠. 주로 기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퀀트라든지 경제학, 에코노믹스, 그 다음에 회계, 파이낸셜 리포트 앤 어나리시스, 그 다음 기업 재무, 코퍼레이트 어나리시스 같은 이런 쪽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은 기본 개념 탑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레벨 2에서는 이쪽의 개념들의 내용들이 좀 줄어들고요. 좀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어셋 클래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에쿼티라든가 픽스드 인컴 채권이죠. 데리버티브, 파생증권, 알터너티브, 파생투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기법들하고 트레이딩 기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좀 강조가 중요한 부분들이고 저도 레벨 2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내용도 좋고 일단 레벨 3 가시면은 그냥 단순한 개념 탑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어셋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기법들과 트레이딩,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방법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펀드를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은 금융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초적인 소양에 대해서 개념들을 배우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2의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로서의 어떤 자질들, 그 다음에 특히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자질들 배우시는 것들, 레벨 3는 펀드 매니저로서의 어떤 포괄적인 지식들을 배우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레벨 1은 그나마 좀 쉽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일단 영어로 수학을 봐야 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레벨 1 지나고 레벨 2 딱 들어가시면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은 레벨 1은 낚시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난이도가 팍 뜁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칫하면 토 나오겠는데? 라는 막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막 허덕거리면서 레벨 2를 통과를 합니다. 레벨 3 들어가시면요. 그때부터는 되게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학생도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있으면 학생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교수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막 연출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한 이런 현상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3는 굉장히 어렵고요. 레벨 2는 그나마 조금 좀 깊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토 나오는 과정들을 거치시고 나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확실하게 좀 배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CFA 그 프로그램을 3차까지 통과하는데 어떤 식의 어떤 그 절차들을 거치게 되느냐? 일단 그 사시라든지 CPA 같은 일반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에 비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렵진 않는데 힘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토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기간이 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니멈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시면서 밤잠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경야독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결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의 지원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가사일 면제 이런 식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확실하게 받으셔야 좀 시험 통과가 쉽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기회다. 결혼하기 전이 아니면 못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인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교 4학년
그 졸업장에 준하는 이 정도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부터 레벨 1 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일찍도 요즘은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카운트 쪽에서 문의를 해보세요. 나름대로 뭐 또 4학년 이전에도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군대 경력 같은 게 조금 인정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카운트 쪽에서 물어보시고 가급적 원칙을 지키시는 걸로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접수라든가 비용 같은 거 납부하시고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접수 비용 보시겠지만은 빨리 접수하실수록 좋습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뛰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시험을 포기한다고 해서 환불되는 거 없습니다. 토플 같은 거는 시험 포기하면 환불해 주잖아요. 절반 정도는. 이거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험을 보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번 년에 나한테서 무슨 그러니까 이 라이프 이벤트들이 안 터질 거냐, 이런 거 잘 보시고, 없다라고 생각되시고, 지금 컨디션 좋아. 6개월 버틸 수 있어. 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등록을 하십시오. 근데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외화 낭비잖아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0에서 $160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 그러니까 $1000에서, 그렇죠. 100만 원, 우리나라 또 100만에서 160만 원이니까 $1000에서 $1600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 날리시는 거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되죠. 사실 100만 원이면 맥주가 몇 병입니까? 굉장히 돈 부담 크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번의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레벨 1은 매년 2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6월하고 12월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낚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2번 1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시험을 보고요. 레벨 2하고 3는 한 번만 봅니다. 6월에. 자, 그리고 이번 년부터, 이번 12월 시험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게 매월 6월과 12월에 첫째 주에 일요일날 시험을 봤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게 토요일 날로 땡겨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 하루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왜냐면 막판 초치기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막판 초치기 할 수 있는 시간 하루가 없어져요.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그게 지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시험장은 일산 킨텍스에서 아주 가축적인 분위기에서 몇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아주 좀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어플러그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옆에서 그때 시험장 들어가면은 굉장히 신경 곤두서가지고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에도 막 일어나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꼭 이어플러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관리 감독. 나중에 에틱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겠지만은 CF에서 시험에서는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윤리를 강조하는 시험에서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또 부정행위에 준하는 행위들, 부정행위로 간주할 만한 행위들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퇴실 조치를 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메일이 날라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장 많이 걸리시는 게 1년에 꼭 한 시험장에서 10대명씩 걸리시는 게 종이 딱 울리잖아요. 이제 끝나는 종이. 자, 12시에 종이 딱 울리면은 앞발을 딱 이제 책상에 내밀고 아무런 행동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꼭 그때까지 마킹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잖아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마킹 막 하시잖아요. 중간에 뭐 조금 한번 답안 바꿔주려 해가지고 막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마킹하면서 프록터가 답안이 주라는 안 준다. 그럼 뺏어가 버리고 퇴시 조치시키거나 아니면 순순하게 말을 들었다 그러면은 메일이 날아옵니다. 나중에.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메일이 영어로 날라와요. 그래 영어로 날라와가지고 이거 그날 고발 조치가 들어왔는데 요거 소명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제 막 대도 않는 영어 써가면서 그날 제가 실은 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니까요 하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깝깝하죠.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정행위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이고 6월 달에 시험 본 결과는 7월 말이라든가 8월 그러니까 1, 2차는 7월 말에 그다음에 3차는 8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이때가 CFA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황금기예요. 6, 7월이. 6, 7월 그러니까 시험 보고 그다음에 발표하기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관계 그다음에 친구관계 이런 거 좀 다져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 준비는 사실 10월, 11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 년 거는. 그래서 8, 9, 10 이 정도 3개월 정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회사 내부에서 레퓨테이션 쌓는 기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막 소홀하고, 그러니까 회사 일에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8, 90에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 척 해가지고 점수를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쟤는 시험 공부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시험 공부하고 열심히 회사 일도 한다. 그러면 얘는 될 놈 하면서 키워주려고 하는데 시험 공부는 하는데 회사 일은 안 한다. 그럼 이분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저 시험 합격해가지고 딴 데로 튈 놈.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레퓨테이션을 잘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는데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 있을 때 막판 한 주 있잖아요. 막판 한 주 휴가를 얻어야 됩니다. 휴가를 얻으셔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하실 수 있어요. 휴가를 얻으시려면 사전에 이렇게 좀 레퓨테이션 얻어놓고 상사분들한테 밑밥을 많이 깔아 놓으셔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12월 시험 결과는 1월 달에 발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점수는 안 나옵니다. 점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수석 합격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국내 시험은 뭐 변호사라든가 변호사라 했다. 사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 CPA 같은 게 뭐 수석 합격자 발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CFA 시험은 그냥 패스냐, 페일이냐, 요걸로만 알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석 합격하시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패스만 하시기에 그 수준에 맞게끔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3년 동안 진흙탕 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신 다음에 통과를 하시면, 레벨 3까지 통과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년의 실무 요건을 충족을 하시고, CFA 2명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실무 요건 4년을 못 채우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데 많거든요. 근데 실무 요건은 굉장히 브로드합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곳도 경제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경제연구원은 아주 금융계 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에도 저희 선배들 2명 정도가 다 이 실무 경력 인정받아가지고 CFA 땄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 나중에 상담 같은 거 하시면은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지금 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CFA 2명 같은 경우도 뭐 CFA 1명하고 상사 1명 이런 식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레벨 3까지 통과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0월, 11월에 데이터베이스가 등재되고요. 11월 중에 제대로 여기까지 행정절차를 밟았다면은 11월 중에 CFA 차트가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그 협회에서 연락이 오면은 정장을 빼입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63빌딩에서 할 거예요. 63빌딩에서 10만 원짜리 그 밥 있잖아요. 그걸 주면서 이제 우리는 받는 건 별로 이제 관심이 없죠. 이제 그때부터 먹는 거에 관심이 있죠. 그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차트까지 받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이죠. 이제 1월달쯤 되면은 에어메일로 해서 신문이 하나 날라올 거예요. 뭐냐면은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아시아권에 합격하신 분들의 이름이 광고로 이렇게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뿌듯하죠, 왠지 좀. 그러니까 물론 뭐 별로 쓸 일은 없는데 가족들한테 이거 봤냐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기는 좋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매년 1회씩 PCS라고 해가지고요. 퍼스널 컨덕트 스테이트먼트라 해가지고 나 이번 년에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회비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회비 납부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큰 돈이 아니고 뭐 사시라든가 그러니까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같은 경우도 다 회비를 납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함을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회비를 납부하면은 혜택이 물론 있어요. 혜택이 뭐냐면은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꼭 저널 같은 걸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FAJ라고 해가지고 나름 재무 쪽에서 알아주는 이제 학회지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CFA 협회지 이런 것들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받아가셔가지고 쌓아놓으시면 돼요. 뭐로? 장식으로. 그런데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해외에서 막 저널에 계속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좀 회사 내부에서 좀 있어 보이는 이런 효과 이런 거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CFA 시험을 보시면은
3년에서 4년 정도는 주말은 이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 준비하는, 시험은 이제 찬바람이 불기 단풍이 조금씩 지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불는 10월 정도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남들 벚꽃놀이 다 가는 5월 달까지, 벚꽃놀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남들 동물원 다니는 5월 달까지, 이제 눈물의 주말을 이제 보내셔야 되죠. 굉장히, 저도 굉장히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 직장이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4월 달 되면 벚꽃놀이 하러 사람들이 아침부터 가족들과 함께 연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여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햄버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햄버거 2개를 딱 싸들고 그 다음에 회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에 이제 3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면은 이런 형태. 제가 아까 그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차트가 이 통에 들어서 이제 줍니다. 이 통을 받게 되고요. 이 안에는 이런 식의 이따만한 차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되게 좀, 재미있으신 게 표정 되게 좀 약간 희미하죠? 희미한데 굉장히 해맑게,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통과하시면은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아, 드디어 이 지옥을 벗어났구나. 더 이상 이제 공부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이 해맑은 웃음. 이걸 이제 느끼시게 되는데, 진정한 어떤 그 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쁨을 이제 얻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3년 동안 정말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셨고, 또 학원 다니시면서 하시면은 그나마 좀 덜 고생하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게 강점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합격을 하시면은 이제 요즘은 이런 걸 해주더라고요. 네. 잠깐. 여기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보면 newcfa.org라는 이런 그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매년 합격하신 분들 이름 올려놔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플래시로 구현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마우스가 작동이 안 돼서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되게 좀 느낌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내 이름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러면 중요한 거죠. 비용이 얼만큼 드는가? 예, 정말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테스트 비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시험 등록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 등록 비용이죠. 이거는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도 통신사 오기 때문에 가입비 내시죠. 자, 그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비 면제는 없습니다. 가입비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칠 때마다 그러니까 시험 등록비를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책값, 커리큘럼 북이 $20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기간이 지났죠. 2012년 9월 19일까지 해서는 $1,100였어요. 근데 내년 2월까지 해서는 $1,240로 뜁니다. 그리고 내후년, 그러니까 이번 년에 들어서 좀 이게 페이가 좀 많이 바뀐 게 3월달 거는 엄청나게 많이 뛰었어요. 이전에는 이 차이가 한 $200인가 $300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지금은 $400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월달에 등록을 하시면 $1,60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기간 내에 시험 보실 분들은 마음을 빨리 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그러니까 $400, 그러니까 한 50만 원 가까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이때까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보시는 것,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마음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간혹 보면은 시험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못 보신 분들 있잖아요. 다음에 다시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건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레벨 2부터도 요것들만 들어가요. 요것들만.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가입할 때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CFA 1차 등록할 때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비용은 뭐 종이책이 $20. 근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요만큼 두꺼운 책들이 오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20 주고 이북도 신청할 수 있고요. 뭐 보시면 되겠고,
책이 이만큼 두껍고 한 4,0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글씨가 굉장히 깨알 같아요. 인간의 눈을 배려하지 않는 인체공학적인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안 보죠. 그래서 좀 그걸 요약해가지고 슈에저 교재라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슈에저 교재를 대부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용이 추가적으로 $350 정도 더 들어갑니다. 돈 잡아먹는 시험입니다.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지 않습니까? 게다가 영어로 수학을 푸는 거죠. 상당히 난감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의 도움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 비용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죠. 10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보이고요. 여기는 되게 쌉니다. 왜 이렇게 싸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학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일단 시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한번 시험을 보겠다고 신중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해에 꼭 시험 패스하시는 게 비용을 절감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요. 캔디데이트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응시생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건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략 199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2만 명에 불과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 시험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로 보는 시험인데 이 이후에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시가 막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면 금융시장 자체가 호황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만 명 정도 되고 있는 1년에 17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레벨 1 레벨 1 응시생 수만 해도 굉장히 많아졌죠. 레벨 응시생 수가 거의 지금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전체적으로 10만 명이었고 2011년에 전체적으로 1,600만 명, 2012년에 지금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레벨 1 숫자가 지금 2011년에 이미 9만 7천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레벨 1에 5만 명, 레벨 2 4만 5천 명, 레벨 3 2만 4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격률은 30%에서 50%대까지입니다. 근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거는 월드와이드예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월드와이드예요. 네, 자 캔디데이트 프로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를 기준해서 보면요. 원래 이게 미국 시험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되게 좀 비중이 높았었는데 최근 2000년에 들어가지고 다른 쪽에서 시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좀 비중이 줄었습니다. 절대 인구수는 늘고 있어요. 보는 인구수는. 그래서 유럽도 많아졌고 특히 아시아 이쪽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여를 하고 있죠. 인도라든지 중국 이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의외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저도 지금 그 박사과정 때문에 지금 학교에 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은 명함 같은 거 교환하잖아요. 근데 제 명함에 CF에 있다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순간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 순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그쪽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CF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아시아 쪽이 굉장히 많이 시험을 보고 있는 것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재미가 있는 게 과거에는 학생들 비중이 되게 낮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 레벨 1에서 레벨 1을 볼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좀 완화를 시켜주면서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가 23%까지 늘어났고 현업에서 비중들이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 뭐 회계사들도 의외로 또 많이 보죠.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스 레이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이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어떤 시험이든지 초기에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기에 보면 정말 쉽습니다. 저희 아시는 분들 제 고향에서 제 친구 아버님이 세무사를 하셔가지고 갈키로 돈을 긁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세무사 1회 합격생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시험을 진짜 쉽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무사 막 처음 시험을 만들 때 전화 와가지고 자네가 이 시험을 한번 봐주지? 봐주면 합격을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무사 되고 그때 세무사 시험이라는 거 있는 거 자체를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봐가지고 갈키로 돈을 긁으셨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65년에 아까 시험 처음 만들었다 말씀드렸었죠.
그때만 해도 합격률이 80%에서 90%에 육박을 해요. 그냥 보면은 크게 뭐 마킹 잘못하지 않는 이상 웬만큼 다 합격하는 이런 식의 시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게 합격률 조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쪽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박해는 뭐냐면은 레벨 3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80%, 70%에 육박하는 이런 식 합격률을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불행히도 그러니까 대박해 다음에 항상 시험 봐가지고 항상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행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협회에서 좀 합격률을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30%대 후반, 30한 7에서 39%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2의 경우에는 40%대 초반, 한 42%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50% 초반, 50한 2에서 53%. 레벨 3 같은 경우는 그 2명 1명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시험이, 그러니까 레벨 3는 어렵긴 한데, 보면은 웬만하면 붙여주겠다,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월드와이드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도 이렇게 합격률도 나와 있고요. 자, 최근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자세한 수치 같은 경우에 여기를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특히 레벨 1의 경우에 봄에도 시험 많이 보시고요. 겨울에도 시험은 많이 보십니다. 자, 이제 한국입니다. 코리아. 코리아의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게 2007년 이후에 굉장히 팍 늘었어요. 팍 늘어가지고 지금 7,000명대, 8,000명대 그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합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2009년부터 보시면은 레벨 1 29%, 레벨 2 25, 2010년 25%, 22%. 그다음 레벨 3가 월드와이드에서 되게 높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8%, 22%, 22%. 이걸 보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게 한국어를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바꿔야 되는가 막 느낌이 들죠. 레벨 3가 이게 합격률이 낮은 게요. 그 영향이 좀 큽니다. 레벨 3는 시험이 아침에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에세이를 써야 돼요. 영어로 에세이를 쓰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그 삼지선다 이걸 이제 푸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그냥 대량 폭격을 당하죠. 내가 영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펜을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험이 끝나고서 내가 뭘 썼지? 좀 기억이 안 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막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워낙 그 에세이에서 약하기 때문에 레벨 3 전략은 그겁니다. 오전은 방어. 그러니까 오전은 점수 나올 거에 대해서 부분 점수를 최대한 굉장히 좀 구차해 보이지만은 부분 점수를 최대한 얻고 그 다음에 오후에 거의 다 맞는다. 이런 전략으로 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벨 3는 근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낮고요. 근데 레벨 1도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월드와이드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높지가 않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 일단 첫 번째가 영어 실력,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실무 경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업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영어도 조금 되고 전문 지식도 조금씩 쌓이고 실무 경험도 좀 만들어지는 이런 분들 왜 안 되냐? 예, 술 먹는 일이 많죠. 업무 부담이 너무 커요. 그리고 저녁에 또 술 먹어야 우리가 회사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직. 그러니까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결혼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회사가 나를 괴롭히니까 난 딴 데로 뜰 거야. 이직을 하는 경우에 또 이직하면은 왠지 또 그 회사로 가가지고 이제 분위기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공부한다고 처음부터 이러고 있으면은 그냥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수험 시간을 확보를 못 합니다. 수험 시간 확보를 못 해가지고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국내 자격증, 뭐 3중이라든지 또는 뭐 CPA를 합격하신 분들도 톡톡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만심 때문에. 그리고 시험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시험이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을 파악하시면은 의외로 쉬울 수 있는데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 이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시험도 잘 봤는데, 기초 지식이 있는데 하면서 한 2달 남겨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달 남겨놓고 보면은, 양이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막 하다가, 허둥지둥 하다가 그냥, 멘붕 하면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나름대로 이거는 절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 시험이라 이런 특성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래서 특히 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CFA 시험을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덜 받으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시간은 오전, 오후 3시간씩 총 6시간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말이 6시간이지 실제로 그 강도는 굉장히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저도 처음 시험 보고, 저도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처음 시험 보고, 그러니까 레벨 1 봤을 때요. 5시 딱 시험 끝나서 나오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오다가 앉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담배 5대를 피고 니코틴을 충전한 다음에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이 진짜 이게 나름대로 계속 머리를 쓰는 시험이라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리고 레벨 1 구성과 그러니까 각각 레벨별로 구성이 틀립니다. 그래서 레벨 1의 경우에는 삼지선다 120문제, 120문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사지선다로 봤었어요. 그래서 사지선다로 봐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삼지선다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제 시험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옛날처럼 찍는 데 어떤 요령을 표해야 되는, 나름대로 찍는 데 요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답들을 제거해 가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테크닉이 필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의 이해와 그다음 지식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뎁스는 경영학부 정도? 경영학이라든가 MBA 정도에서의 그 재무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를 그 정도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방법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양이 되게 많습니다. 양이 되게 많고, 전체 금융 쪽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념이라든가 원리 중심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CFA 시험이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계산기가 없어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CFA 시험 하니까 뭐 계산기 굉장히 계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레벨 1의 경우에는 레벨 2부터는 그래요. 근데 레벨 1은 굉장히 개념 중심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되게 간단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1, 2차를 한 번에 이제 통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레벨 1을 봤을 때 계산기에 고장이, 그러니까 아침에 딱 보니까 계산기 배터리가 나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전화 걸어서 집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지가 일요일날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계산기 사러 다니고 그 다음에 오전 시험은 계산기 없이 들어가셨대요. 그런데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벨 1에서는 계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과 원리, 요걸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묻는 부분도 있구나. 수능 처음 봤을 때 그 느낌? 굉장히 쇼킹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스피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선택과 포기도 중요합니다. 120문제 중에서 우리가 수석 합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은 문제들은 그냥 패스를 하고 그러니까 5분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푸는데 5분 가는 문제가 있는데 5분 걸리는 문제를 풀면은 다른 거 5문제를 못 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패스를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학원에서 같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벨 1은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일단 삼지선다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2부터는 이제 조금씩 문제가 어려집니다. 60문제밖에 안 보네? 문제가 절반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아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시험이냐면은 이거는요 120문제짜리는 단문 시험이에요. 지문이 영어 3줄에서 4줄 정도입니다.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템 셋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토플 시험들 보셨죠? 토플 리딩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토플 리딩 지문 굉장히 긴 거 하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5문제, 6문제가 나오죠? 그게 바로 아이템 셋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지문을 읽고
그 다음에 대한 6문제를 보통 15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테크닉들이 조금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원에서 좀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커스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문제를 분석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기 속도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산을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뎁스는 대학원 파이낸스 전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석사에서의 파이낸스 전공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석사 과정에서 안 배우시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양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깊이를 중시하는, 레벨 2는 깊이 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정리를 하고 자기가 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로 추가적으로 이제 리딩 스킬. 일단 지문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토플 지문이니까. 그 리딩 스킬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잘 이제 풀어올 수 있는 분석력 같은 게 좀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레벨 2까지도 이제 드디어 통과하셨어요. 레벨 3 가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난감해지는 게, 영어, 이게 라이팅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레벨 2 시험 치시고, 이제 한 가을까지 조금 시간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라이팅 시험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이팅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에세이가 오전에 나와요. 오전 에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 60문제 정도, 이제 아까 여기서 말했던 아이템셋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보시고,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근데 나름대로 또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운에 따라가지고, 복골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복골복이어가지고 운에 따라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안 나오시는 분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종합해가지고 보는 그런 식의 것들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파이낸스 어떤 석사 수준의 이론하고 실무의 최신 기법들까지 나온다는 측면에서 배울 거는 되게 정말 많은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사고와 그 다음에 라이팅 스킬, 그 다음 시간 안배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테크닉들을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각 레벨별로 이제 시험 방식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 한 달 전부터 이제 문제 요령에 대한 실전적 대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는 보통 파이널 리뷰라고 해가지고 문제풀이 과정 및 이론 종합 과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어떤 걸로 배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터디 가이드하고 로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출제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출제 방향에 관련된 문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일일이 보실 필요 없어요. 독해하시면 다 보실 필요 없고, 요거 분석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 학원에서 있는 강사들이 할 일들이고, 요거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작년 거 로스하고 올해 로스하고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FA 시험은 바뀐 부분에서 왕창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새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없어졌느냐를 아셔야겠죠. 작년 책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일 그게 없어졌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CF 협회에서 커리큘럼 북이라는 책을 독자적으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요, 아마 한 보름에서 한 달 뒤에 그 그러니까 책이 이따만한 두꺼운 책이 쉬핑이 돼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딱 받는 순간 하면서 한숨이 절로 막 나오죠. 이걸 어떻게 봐. 영어 전과잖아 이거 하면서 막 한숨이 푹푹 나와요. 그래서 레벨 1에서 그러니까 레벨 2와 레벨 3부터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레벨 1에서는 사실 이거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보실 만한 게 뭐냐면은 뒤쪽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연습 문제만 그것만 잘라갖고 보시면 돼요. 복사를 하셔서 보시던가.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 휴예자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요약본이 있습니다. 실제 분량은 이거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통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걸로 공부를 하시고 요거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책이 아주 두껍기 때문에 가끔씩 피곤하실 때 비고 자면 아주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아주 이게 볼륨감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책상에서 자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장식용도 두껍게 이제 그 책상에 놓고 멋있게 이게 장식하는 되게 좋고 그런 용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레벨 1에서는 주기적으로 허용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레벨 2라든가 레벨 3 가시면은
요것만 가지고는 약해요. 그래서 레벨 1에, 그러니까 이 커리큘럼 북의 내용들을 보셔야 되는데, 레벨 1에서는 요거 한 번 볼 시간에 요거 서너 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나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 확실하게 할래. 그리고 이거 협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커리큘럼 북을 완전히 익히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확실히 떨어집니다. 아니, 진짜 이거 한 번 볼 시간에 이거 여러 번 보는 게 낫지, 끝까지 읽다 보면은 앞에 거 잊어먹어요. 이거 절대, 끝까지, 그러니까 무리해서 다 보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여러 번 다두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친절하기도 학원에서는 이제 그 서브노트를 또 만들어주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또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여기 보시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거는 아마 지금 프린트문에 잘 안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교재를 보는데 그 수험 시간에 막 상당 부분 쌓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CFA 이게 여기서 좀 잘못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CFA 협회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연 초에 시험을 봤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해본 겁니다. 근데 CFA 협회 의도와는 약간 다르게 CFA 협회 이외에서 나온 그 스터디 노트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근데 슈에저라든가 스타일러 같은 그 압축본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제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북, 그 다음에 non-CFA 인스티튜트 리뷰 코스이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학원 강의 요런 것들을 많이 듣고 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뭐 그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북 이외에도 해외에서도 슈에저라든가 그러니까 슈에저 같은 압축 교재라든지 학원 강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이 지금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핸디캡을 지고 있는데 굳이 커리큘럼 북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뭐 좀 탐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커리큘럼 북과 슈에저를 적절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당시 한 말씀드리면은 레벨 1에서는 커리큘럼 북에서 연습 문제 있죠. 연습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고, 슈에저를 위주로 하고 서브노트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북에 있던 비중도 조금씩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의 서브노트를 만들어두는 필요성도 있고요. 레벨 3 가면은 커리큘럼 북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자기가 서브노트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때부터는 나도 모르고 교수님도 모르는 상황이 진출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커리큘럼 북에 어떤 비중을 늘려가고, 레벨 1에서는 그 익셈, 그 문제들 위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이 있느냐. 자, 에틱, 그 다음에 이건 윤리 과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퀀트라고 해가지고 통계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노믹스는 경제학이고요.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라 해서 회계 과목, 그 다음에 기업 재무 관리, 그 다음에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에쿼티, 즉 주식이 되겠죠. 픽스드 인컴, 채권, 데리버티브, 파생,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대안 투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레벨 1에서는요, 일단 레벨 1에서는 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폭을 추구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하게 보고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얕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넓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고요. 레벨 2에 가면 그때부터 특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특히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쪽,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인베스트먼트 툴 부분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쪽을 파고 들어가셔야 되고, 레벨 3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더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 과목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아직 고민할 필요 없죠. 레벨 1만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 에틱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회계 쪽, 그 다음에 퀀트하고, 그 다음에 채권 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근데 에틱하고 그다음에 뭐 에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고요. 뭐 다른 것들도 다른 강사님들 잘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비록 머리는 그러니까 돈은 절약되는데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혼자 공부하셔도 뭐 되는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스가 아까 그 로스가 이제 어떤 게 변한 걸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레벨 1의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노믹스는 조금 이게 부담이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는
조금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픽스드 인컴하고 그 다음에 그 얼터너티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좀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년책을 가지고 운 좋게 작년책을 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도 공부하시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속 편한 거는 그냥 이번 년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속이 편합니다. 어디가 변하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레벨 2의 경우에는 이제 만세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줄었어요, 부담이. 리딩이 작년에 64개였는데 56개로 한 1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10%가 넘으면 15%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리딩 수가 줄고, 그러면서 좀 부담이 조금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 합격하고 내년에 시험 보신 분들이 되게 유리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내년에 시험 보시고 내후년까지는 이거에 적용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혜택 보는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믹스는 좀 줄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도 좀 줄고, 에코티도 조금 줄었습니다. 의외로 여기서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줄어가지고 좀 많이 에코티 같은 게 쉬워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픽스드 인컴이라든가 데리버티브라든가 알터너티브 같은 경우에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오면서 좀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좀 내용도 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로스를 보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2는 아직 모르셔도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레벨 1에, 다시 레벨 1으로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과목별 특징이 있고 학습을 해나갈 건가? 먼저 에틱 과목인데요. 에틱 과목은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법률 공부와 유사해가지고 조문을 해석하고 많은 케이스를 접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에틱 정리해드리는, 에틱을 조문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보면 문구들이 계약서 문구들이라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서브노트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은 되게 편하게 처음에는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퀀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오로 나띵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통계를 배우는 것들인데 이 통계 체계를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다 맞습니다. 점수를 진짜. 근데 체계를 못 잡고 있으면은 막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외로 좀 까다로워요. 이코노믹스가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리얼 이코노믹스라 해가지고 좀 관리 경제를 해가지고 경영학과 레벨에 맞춰가지고 좀 쉽게 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정도 시험 레벨로 해가지고 미시, 거시, 국제까지 다 다릅니다. 레벨 1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의외로 배점은 적지만 좀 피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낸셜 리포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회계 시험인데 회계사 시험과 좀 틀려요. 회계사 시험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계정들의 값들이 얼마가 되는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시험에서는 그게 아니고 업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적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떤 계정을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 어떤 비율을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 요것만 계속 따져요. 그래서 논리 문제만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 뭐 이런 게 다 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해보니까 의외로 그게 실무에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있다면은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사건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지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많이 연습하시면은 이 CFA 시험에서의 이 FRA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연습하시면은 그런 쪽 훈련에 굉장히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몇 단계가 순식간에 막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고, 그 다음 코프레 파이낸스는 대학과정 재무관리입니다. 이 분야도 제가 가르치는 부분인데 대부분 점수 잘 맞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에코티 같은 경우도 에코티는 양은 되게 많습니다. 양은 많은데 그 정리 노트가 나가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채권이 의외로 좀 복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채권을 잘 안 가르쳐가지고 이쪽에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리버티브와 얼터너티브는 사람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 나오는 부분들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학원 강의 잘 들으시면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감안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수험 시간을 얼마만큼 드려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협회에서는 250시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300시간 이상을
외국인들도 영어 잘하는 현지인들도 300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냉정하게 자기 자신 판단해 보세요. 자, 일단 300시간이 기본이고요. 자, 영어 실력의 부족을 느낀다. 자,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아, 손 드시면 안 돼요. 이건 서로 이제 쪽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자, 마음속으로 한번, 손가락만 들어도 괜찮아요. 자,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 느낀다. 그리고 자기가 비상경제 출신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무 경험이 없다. 아니면은 학교 떠난 지 오래다. 자, 이거 하나씩 해당할 때마다 50시간씩 더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자기가 적정하게 학습해야 될 시간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 레벨 1에서 내가 350시간 들였다. 레벨 2, 레벨 3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시간을 더 붙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시간 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300시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25주 잡고, 25주 공부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4시간인가 이 정도씩 그러니까 아니다, 잘못 말했다. 300시간, 그러니까 25주 잡고 적어도 일주일에 12시간씩 공부를 해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를 해주시면은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반년 정도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준비 스케줄과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약간 보통 11월부터 많이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돼야 우리의 구원투수 슈에저 교재가 나오거든요. 요약본이 나와야 공부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1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설 연휴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번 끝내는 게 대부분 다 목표예요. 근데 저희도 해보니까 이게 11월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빠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러다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요. 교수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막 이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 조금 일찍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10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달 먼저 시작을 하면은 그만큼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 강의는 2월 말 정도에서 3월 초 정도까지 해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때나 이때 정도에 한번 끝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2회독을 한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달에 자기가 한번 최종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3회독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3회독까지 제대로 하셨으면은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회독 정도 하시고 들어가시면은 거의 합격합니다. 그래서 학원 강의랑 병행해가지고, 학원 강의가 보통 이때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주고, 파이널 리뷰가 이때 3월, 4월에 있거든요. 같이 하면서 보통 2회독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한번 정리하는 형태에서 3회독에서 가시면은 무난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중간중간에 휴일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고요. 휴일 때 그동안 좀 못했던 것 몰아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약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5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쓰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약을 미리부터 조금씩 쳐놓으세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가가지고 5월달 가가지고 목 여기까지 막 숨이 차가지고 휴가 주세요 이러면 절대 안 주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약을 쳐놓으셨다가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는 분위기로 몰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셔야 마지막에 정신건강에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고 가급적 난데보다 조금 빨리 학원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Q&A 쪽인데 뭐 이거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CFP 시험에 망하는 5가지 생각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험 보시고 가시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국리시험 많이 보신 분들은 핵심만 잘 외워서 시험 보면 되지? 라고 생각이 쉬워요. 근데 CFP 시험은요, 구석구석 후벼 파는 시험입니다. 시험지를 볼 때마다 저도 되게 저도 시험 볼 때 느꼈던 거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스킵한 부분에서 나오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석구석 막 후벼 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CFP 시험이니까 계산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레벨 1은 적어도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 잡는 거, 원리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막판 2개월부터 열심히 한다? 네, 불가능합니다.
회계사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시험 스킬에 있어서는 그나마 한국 최강이다. 뭐 사시나 CPA라든가 이 시험 스킬 같은 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시험 관리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는 건 뛰어나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2개월 전부터 하다가 망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일단 분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시험에 적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5개월,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커리큘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읽고 대비한다. 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온 순간 처음에 본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기 쉽고 그다음에 강의와 스터디만 믿는다. 처음엔 강의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 가는데 수험장에는 제가 가는 거 아니죠. 대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가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되고. 자, 예. 요거는 이제 질문 안 나오면 나갈게요. 요 부분은 질문 안 나오면 조금 더 하고, 일단 뭐 질문 조금 이제 받고, 그 다음에 뭐 안 나오면 그 부분 좀 얘기하고, 예, 마감을 짓는 걸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들 좀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너무 겁을 드렸나요? 갑자기 한숨을 막 푹 내쉬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또 시험 공부하시면요. 처음에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뭐 쉽게 또 극복하십니다. 근데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너무 막 시험 쉽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공부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기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렵다고 시작을 해야 자기가 독한 마음 먹고 공부하지. 처음부터 쉽다고 그러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막 나자빠져요. 그래서 가급적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어려워요, 이거. 아시겠죠? 예. 네. 뭐 궁금하신, 예, 예. 해외에서 시험 보는 거랑 예.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하시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근데 간혹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 간혹 출장을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출장이 그때 시험 때 걸리셔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도 한번, 그러니까 저 2차 때 같이 스타디 했던 분도 그때 워싱턴에 그때 출장을 잡혀가지고 워싱턴에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시험장이 어딘지 어떻게 찾느냐고요. 결국은 지도 갖고 보다가 포기하고는 못 보셨는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네.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네, 3분만 받을게요. 네. 영어의 비중이요? 그게, 예. 그게 전공 영어라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거 내 처음 보는 분야도 특히 이제 공대 출신 분들도 의외로 시험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나 상경계가 아니라서 되게 어렵다라고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런데 한번 이거 전문 용어들은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에틱 외에는 그렇게 영어 가지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학원에서 한글로 설명을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글도 뭐 어려운 문장 같은 거는 해설해드리니까 처음에 그 학원 강의 잘 들으시고 그러시면은 크게 부담 안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 푸는 건 또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어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원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꾸 이제 학원 그 학원판 하고 있는데 이게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요. 읽고 풀기 그러니까 읽고 그다음에 듣고 이런 건 돼요. 사람이. 근데 영어 내용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지금 대부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도 토종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토플 점수 잘 나온다 해도 이게 듣고 그다음에 이거 배출하는 이게 반응은 되는데 머릿속에는 역시 한글로 정리를 해야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한글로서 설명을 하고 한글로 머릿속에 집어넣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풀이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영어 풀이들을 또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하고요. 예. 사실 회계사가 더 높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양의 부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깊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CPA 시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또 이건 또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허들들이 좀 있고요. 근데 공부량의 수준에서 비교해 보면은 각 레벨별로 한 2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이게 쓸모가 좀 틀리죠. CPA는 그걸 따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회계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쪽으로 가는 건데 이건 금융계 쪽으로 들어올 때 이게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쓸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증권 분석사, 예. CIA 이런 예. 것들이 CFA하고 비슷한 예,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데요. 예, 예. 거기도 예. 뭘 한 거라. 아, 요즘 들어서 이제 CIA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CFA가 훨씬 더 그러니까 적어도 뭐 10년 정도는 이쪽이 훨씬 더 유망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건 약간 좀 포커싱이 되는 시험이고, 이건 전체적으로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금융 분야 전체적인 T자형 인재를 양성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CFA가 조금 더 브랜드 밸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쓸모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요것만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제 밖에서 있을 테니까 뭐 개인적으로 와서 좀 여쭤보셔도 괜찮고요. 일단 CFA 시험 어려운가? 어렵진 않고요.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A 시험에 비해서 양은 훨씬 적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자기관리 어려움들이 굉장히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A 시험은 스마트니티 테스트인가? 똑똑하다고 CFA 시험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이 합격을 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절대 시간 300에서 400시간 정도를 투자를 제대로 한 사람만이 합격하는 것들이지 똑똑해가지고 뭐 일주일만 보고 합격한다? 이거는 그냥 합격하고 나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CFA 시험은 부기영화 보장하는 시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프링보드이지 이거 딱 된다 해가지고 순식간 연봉이 3,000사씩 뛴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공의 가능성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CFA 시험은 상경계 쪽 전공자들만 볼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공계 출신도 요즘 굉장히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공계 출신, 저 아까 그 1, 2차 한 번에 패스했던 분도 있잖아요. 그분도 이공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S전자 무선사업부 쪽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 시험 쳐가지고 그러니까 일하시면서도 해가지고 통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면은 그리고 시간 관리 잘해가지고 쭉 가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학원 강의 안 듣고도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심적으로 무지 괴로워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은 막 이게 해석도 안 되고 진짜 100만 원 아끼려다가 진짜 막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진짜 하얀 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심적 부담을 좀 줄이시면서 좀 편안하게 가고 싶으시면은 학원을 선택해서 듣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뭐 오늘 이제 그 설명을 좀 마치고요. 좀 이따가 아마 학원 쪽에서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실 거예요. 그거 들으시고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